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1권 총서 70번째 기사. 태조가 안변에서 후에 개국공신이 된 한충과 김인찬을 처음으로 만나다. 9월 태조가 동북면으로부터 이르렀다. 이번 행차에 태조가 돌아오다가 안변에 이르니 비둘기 2마리가 밭 한가운데 뽕나무에 모여있는지라. 태조가 이를 쏘니 한 번에 비둘기 2마리가 함께 떨어졌다. 길가에서 2사람이 김을 메고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충이요 한 사람은 김인찬인데 이를 보고 탄복하면서 말하기를 잘도 쏩니다 도령의 활솜씨여 하니 태조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벌써 도령은 지났다 하고는 이내 2사람에게 명하여 비둘기를 가져다가 먹게 하였다. 이에 2사람이 조밥을 준비하여 바치니 태조가 그 성의를 보아 조밥을 먹었다. 2사람은 마침내 태조를 따라가 떠나지 않고서 모두 개국공신의 반열에 참여하였다. 태조가 활달하여 세상을 구제하는 도량과 인후하여 생명을 아끼는 덕은 천성에서 나왔으므로 공훈이 크게 빛났으나 더욱더 겸손하고 공손하였다. 또 본디부터 유수를 존중했으므로 일찍이 가문에서 유학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없음을 불만히 여겨 전하로 하여금 스승에게 나아가서 학문을 배우게 하니 전하께서도 날마다 부지런하여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태조가 일찍이 이르기를 내 뜻을 성취할 사람은 반드시 너일 것이다 하였다. 비강씨가 매양 전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 내가 낳은 아들이 되지 않았는가 하였다. 이해의 전하가 과거에 급제하니 태조가 대궐들에 절하고는 매우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후에 제학에 임명되니 태조가 매우 기뻐하여 사람을 시켜 관교를 읽기를 2-3번에 이르렀다. 태조가 매양 빈객과 연회할 적에 전하로 하여금 연귀를 하게 하고 문득 이르기를 내가 손님과 함께 즐기면 네 힘이 많이 있었다 하였다. 전하께서 성덕을 성취한 것은 비록 천성에서 출발하였지만 실은 태조께서 학문을 권장함이 부지런하였기 때문이었다. 총서 71번째 기사. 태조가 자유자재로 활을 쏘다. 신우 11년 을축 태조가 우왕을 따라 해주에서 사냥하였다. 화살 만든 장인이 새 화살을 바치니 태조가 지환을 쌓아놓은 벼 위에 질서 없이 꽂아놓게 하고 이를 쏘아 모두 마치고는 좌우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짐승을 쏘면 마땅히 모두 등골을 맞힐 것이다 하였다. 태조가 평상시에는 짐승을 쏘면 반드시 오른쪽 안시골을 맞췄는데 이날은 사슴 40마리를 쏘았는데 모두 그 등골을 바로 맞히니 사람들이 그 신묘한 기술을 탄복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짐승을 쏠 적에 짐승의 왼쪽에 있으면 짐승의 오른쪽을 쏘아서 짐승이 오른쪽으로부터 가로질러 달아나서 왼쪽으로 나오면 짐승의 왼쪽을 쏘는데 태조는 짐승을 쫓아서 짐승이 비록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나오더라도 즉시 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의 말을 돌려 꺾어서 채찍질하여 짐승으로 하여금 왼쪽에서 바로 달아나게 하고서 그제야 이를 쏘는데 또한 반드시 오른쪽 안시골을 맞히니 이때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 공은 온갖 짐승을 쏘되 반드시 쏠 때마다 그 오른쪽을 맞힌다 하였다. 우왕이 일찍이 행궁에서 여러 무신에게 명하여 활을 쏘게 하는데 관역은 황색 종이로서 정곡을 만들어 크기가 주발만하게 하고 은으로서 작은 관역을 만들어 그 복판에 붙였는데 직경이 겨우 2치 정도였다.
50보 밖에 설치했는데 태조는 이를 쏘았으나 마침내 은관역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다. 우왕은 즐거이 구경하기를 촛불을 밝힐 때까지 계속하였으며 태조에게 좋은 말 세피를 내려주었다. 이두란이 태조에게 말하였다. 세상에 드문 재주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총서 72번째 기사. 태조가 장단에서 노루 사냥하다. 태조가 장단에서 사냥하는데 오영 정마를 타고 높은 고개 위로 가니 고개 밑에 절벽이 있는데 노루 2마리가 왼쪽으로 달려 내려오는지라. 태조가 바로 달려 내려가면서 말을 채찍질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따라간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였다. 태조가 앞에 노루를 쏘아 바로 맞춰서 죽이고 급히 말을 돌려서 멈추니 절벽과 거리가 수보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탄복하였다. 태조는 웃으며 좌우의 사람에게 일렀다. 내가 아니면 능히 멈추게 할 수 없다. 총서 73번째 기사. 태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최영과의 정분을 돈독히 유지하다. 태조는 최영과 친밀한 정이 매우 돈독하였는데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점차로 성하니 사람들 중에서 우왕에게 무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최영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 공은 나라의 주석이 되었으니 만약 하루아침에 위급하면 마땅히 누구를 시키겠는가 하였다. 매양 빈객을 연회하려 할 적엔 최영이 반드시 태조에게 이르기를 나는 면찬을 준비할 것이니 공은 육찬을 준비하시오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어느 날 태조는 이 일 때문에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냥을 하는데 노루 1마리가 높은 고개에서 뛰어내려왔으나 지세가 가파르고 낭떠러지인지라 여러 군사들이 모두 내려갈 수가 없으므로 산 밑으로 비스듬히 따라 돌아서 달려가 모였는데 갑자기 대초명적의 소리가 위에서 내려옴을 듣고 위로 쳐다보니 곧 태조가 고개 위에서 바로 달려 내려오는데 그 기세가 빠른 번개와 같았다. 노루와의 거리가 매우 먼데도 이를 쏘아 바로 맞춰서 죽였다. 태조는 곧 말고삐를 당기면서 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주먹을 보라 하였다. 최영의 휘하 군사인 현귀명이 또한 군사들 가운데서 있다가 친히 이를 보고 그 사실을 최영에게 말하니 최영이 감탄하여 칭찬하기를 한참 동안이나 하였다. 총서 74번째 기사. 송도에서 꿩을 사냥하다. 태조가 일찍이 송도의 교회에서 사냥하다가 엎드린 꿩을 보고 사람을 시켜 이를 놀래어 날게 하고는 박두로서 쳐다보고 쏘니 맞아서 떨어졌다. 이때 왕복명이 고려의 종친 한 사람과 함께 태조의 뒤에 섰다가 두 사람이 말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리면서 할애하였다. 복명이 이내 그 화살을 청하니 태조는 이를 주면서 웃으며 말하였다. 화살이 스스로 맞히는 것인가? 다만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총서 75번째 기사. 나무공을 만들어 박두로 쏴 맞추다. 태조는 평상시에 나무공을 만드니 크기가 배만하였다. 사람을 시켜 50-60보 밖에서 위로 던지게 하고는 박두로 이를 쏘았는데 바로 맞췄다. 총서 76번째 기사. 명사신이 태조와 이색의 안부를 묻다. 왜구의 침략을 태조가 격퇴하다. 9월 명나라 사신 장부, 주탁 등이 국경에 이르러서 태조와 이색의 안부를 물었다. 이때 태조와 최영은 위명이 천하에 널리 알려졌으므로 장부 등에게 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두 밖에 나가 있었는데 최영은 교회에 나가 둔치고 있었다. 이때 외적의 배 150척이
함주, 홍원, 북청, 함남북 등처에 침구하여 인민을 죽이고 사로잡아 거의 다 없어졌다. 원수 찬성사 심덕부, 지밀직 홍징, 밀직부사 안주, 청주 상만호 황희석, 대호군 정승가 등이 외적과 홍원의 대물령 북쪽에서 싸웠는데 여러 장수들은 모두 패하여 먼저 도망했으나 다만 덕부만이 적진을 꿰뚫어 혼자 들어가서 창에 맞아 떨어졌다. 적군이 다시 찌르려고 하니 휘하에 유가랑합이 달려들어가서 적군을 쏘아 연달아 3사람을 죽이고 적군의 말을 빼앗아 덕부에게 주고는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싸우면서 적진에서 빠져나왔다. 이에 덕부의 군대도 또한 크게 패하였으므로 적의 세력은 더욱 성하였다. 태조가 가서 치기를 자청하여 함주 관아에 이르렀다. 제장들의 영중에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70보 거리에 있었다. 태조가 군사를 불러 이르기를 내가 소나무의 몇째 가지에 몇 개째 솔방울을 쏠 것이니 너희들은 이를 보라. 하고는 즉시 유엽전으로 이를 쏘아 7번 쏘아 7번 다 맞춰 모두 말한 바와 같으니 군중이 모두 발을 구르고 춤을 추며 환호하였다. 이튿날 바로 적이 주둔한 토화동에 이르러서 동의 좌우에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다. 적의 무리가 먼저 동네의 동산과 서산을 점거했는데 멀리서 소라 소리를 듣고는 크게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이성기의 차고로 만든 소라 소리다 하였다. 태조가 상호군 이두란, 산원 고여, 판위위시사 조영규, 안종검, 한나해, 김천, 최경, 이현경, 하석주, 이유, 전세, 한사우, 이도경 등 10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고삐를 당기면서 천천히 행군하여 그 사이를 지나가니 적군은 우리 군사가 적고 행진이 느린 것을 보고는 하는 바를 헤아릴 수 없어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동쪽에 있던 적군이 서쪽에 있는 적군에게 나아가서 한 진을 만들었다. 태조가 동쪽의 적군이 둔친 곳에 올라가서 호상에 걸터 앉아 군사들로 하여금 말 한 장을 벗겨서 말을 쉬게 하였다. 한참 있다가 말을 타려고 할 적에 100보가량 되는 곳에 마른 풀 명자나무가 있는지라. 태조가 연달아 화살 3개를 쏘아 모두 바로 맞히니 적군이 서로 돌아보면서 놀라고 탄복하였다. 태조가 외말 아는 사람을 시켜 큰 소리로 이르기를 지금의 주장은 곧 이성계 만호이니 너희들은 속히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후회하여도 소용없을 것이다. 하니 적의 추장이 대답하기를 다만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는 그 부하와 더불어 항복하기를 의논하였으나 결정하지 못하였다. 태조는 말하기를 마땅히 그들의 게으른 틈을 타서 공격해야 할 것이다. 하고는 드디어 말에 올라 두란, 고여, 영규 등을 시켜 그들을 유인해 오게 하니 선봉 수백 명이 쫓아오는지라. 태조는 거짓으로 쫓기는 체 하면서 스스로 맨 뒤에 서서 물러가 복병 속으로 들어갔다가 드디어 군사를 돌이켜서 친히 적군 20명을 쏘니 시위소리에 따라 모두 죽었다. 두란, 종검 등과 함께 달려서 이를 공격하고 복병이 또한 일어났다. 이에 태조는 봄소 사졸들의 선두에 서서 단기로 적군의 후면을 충돌하니 가는 곳마다 쓰러져 흔들리었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이 서너덟 번 되는데 손수 죽인 적군이 계산할 수 없으며 쏜 화살이 중갑을 꿰뚫어 혹은 화살 한 개에 사람과 말이 함께 꿰뚫린 것도 있었다. 적의 무리가 무너지므로 관군이 이 기세를 이용하여 고함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니 넘어진 시체가 들판을 덮고 내를 막아 한 사람도 빠져 도망한 자가 없었다. 이 싸움에 여진군이 이긴 기세를 이용하여 함부로 죽이니 태조가 영을 내리기를 적군이 궁지에 몰려 불쌍하니 죽이지 말고 생포하도록 하라 하였다.
남은 적군은 천불산으로 들어가므로 또한 다 사로잡았다. 우왕이 태조에게 백금 50냥, 옷의 겉감과 안집 5벌, 안장 갖춘 말을 내리고 또 정원 십자 공신의 칭호를 더 내렸다. 총서 77번째 기사. 태조가 권세를 천단한 이인임 일당을 제거하고 수문하시중이 되다. 신우 14년 무진정월, 이때 시중 이인임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니 그의 물이 영삼사 임견미, 좌사 염흥방, 찬성사 도길부 등이 요로에 나누어 점거하여 돈을 받고 관작을 팔며 남의 전정을 빼앗아 그 탐욕과 포학을 자행하여 관청과 민간이 빈곤하여졌다. 태조가 최영과 더불어 그들의 하는 짓을 분히 여겨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우왕을 인도해서 이들을 제거하니 온 나라가 크게 기뻐하여 길 가는 사람이 노래하고 춤추었다. 견미 등이 참형을 당하매 태조로서 수문하시중으로 삼았다. 총서 78번째 기사. 염흠방, 임견미 등이 임용했던 사람들을 파직시키다. 2월 태조가 최영과 더불어 정방에 앉아 최영이 임견미, 염흥방이 썼던 사람을 모두 내쫓으니 태조가 말하기를 임견미와 염흥방이 정권을 잡은 지 시일이 오래되었으므로 무릇 사대부들은 모두 그들의 천거한 사람이니 지금은 다만 제주의 현부만을 물을 것이지 그들의 이미 지나간 일까지 어찌 허물겠습니까? 하였으나 최영은 듣지 아니하였다. 총서 79번째 기사. 태조가 형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했으나 최영이 듣지 않다. 최영이 전 원주 목사 서신이 곧 이성님의 동서인 관계로서 함께 참형을 행하고자 하니 태조가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죄인과 괴수가 이미 멸족되고 흉악한 무리도 이미 참형을 당했으니 지금부터 마땅히 형사를 중지하고 덕음을 펴야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최영이 또한 듣지 아니하였다. 총서 80번째 기사. 태조가 무인이면서도 문인과 경사를 토론하고 대학 연의를 즐겨보다. 태조는 본디부터 유수를 존중하여 비록 군중에 있더라도 매양 창을 던지고 휴식할 동안에는 유사, 유경 등을 인접하여 경사를 토론하였으며 더욱이 진덕수의 대학 연의 보기를 좋아하여 혹은 밤중에 이르도록 자지 않았으며 개연히 세상의 도의를 만회할 뜻을 가졌었다. 총서 81번째 기사. 명에서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자 요동정벌을 논의하다. 처음에 명나라 황제가 말하기를 철령을 따라 이어진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원래 개원로에서 관할하던 군민이 소속해 있던 곳이니 중국인, 여진인, 달달인, 고려인을 그대로 요동에 소속시켜야 된다고 하였다. 최영이 백관을 모아 이 일을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명나라에 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우왕은 최영과 비밀히 의논하여 요동을 치려고 하매 공산부원군 이자송이 최영의 사제에 나아가서 옳지 못함을 힘써 말하니 최영은 자송이 임견미에게 편당해 붙었다고 핑계하고는 곤장을 쳐서 전라도 내상으로 유배시켰다가 조금 후에 그를 죽였다. 우왕이 서북면 도안무사에 요동 군사가 강계에 이르러 장차 철령위를 세우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울면서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나의 요동을 공격하려는 계책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였다. 명나라에서 다시 요동 백호 왕등명을 보내어 철령위를 세움을 알렸다. 총서 82번째 기사. 우왕과 최영이 요동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다. 3월 우왕은
홀로 최영과 요동을 공격하기로 계책을 결정하였으나 그래도 감히 공공연히 말하지는 못하였다. 사냥한다고 핑계하고는 서쪽으로 해주에 행차하였다. 총소 83번째 기사. 요동정벌이 결정되었으나 4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어 태조가 반대하다. 4월 봉주에 머물렀다. 태조에게 이르기를 과인이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등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 하니 태조가 아뢰기를 지금에 출사하는 일은 4가지에 옳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에 거역하는 것이 1가지 옳지 못함이요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2가지 옳지 못함이요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외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탈 것이니 3가지 옳지 못함이요 지금 한창 장마철이므로 활은 악교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들은 역병을 앓을 것이니 4가지 옳지 못함입니다. 하니 우왕이 잠옷 옳게 여겼다. 태조가 이미 물러나와서 최영에게 이르기를 내일 마땅히 이 말로써 다시 임금에게 아뢰시오 하니 최영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밤에 최영이 들어가서 우왕에게 아뢰기를 원컨대 다른 말은 듣지 마소서 하였다. 이튿날 우왕이 태조에게 말하기를 이미 군사를 일으켰으니 중지할 수가 없소 하니 태조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반드시 큰 계책을 성공시키고자 하신다면 서경에 어가를 머무르셨다가 가을에 출사하면 볕고기 들판을 덮어 많은 군사가 식량이 넉넉하게 되어 북을 치면서 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출사할 시기가 아니므로 비록 요동의 한 성을 함락시키더라도 비가 한창 내리므로 군대가 전진할 수도 없고 퇴각할 수도 없으며 군대가 피곤하고 군량이 없게 되면 다만 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하였다. 우왕이 말하기를 경은 이자송의 일을 보지 못했는가? 하니 태조는 아뢰기를 자송은 비록 죽었으나 아름다운 명성이 뒷세상에 전하지만은 신등은 비록 살아있더라도 이미 계책을 잘못 썼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우왕은 듣지 아니하였다. 태조가 물러나와 울고 있는데 휘하의 군사가 말하기를 공은 어찌 이다지도 슬퍼하십니까?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백성의 재화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였다. 우왕이 평양에 머물면서 여러 도의 군사를 동려 징발하여 압록강에 부교를 만들고 또 중두를 징발하여 군사를 만들고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삼고 창성부원군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로 삼고 태조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 보냈다. 좌군과 우군이 합하여 5만여 명인데 여러 사람이 10만 명이라 선전하였다. 군사가 출동하려 하는데 우왕은 술에 취하여 해가 늦도록 일어나지 아니하니 여러 장수들이 하직하지 못하였다. 조금 뒤에 술이 깨매 석포에서 배를 띄우고 놀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돌아와 여러 장수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여러 군대가 평양을 출발하는데 최영이 우왕에게 아뢰기를 지금 대군이 출전하는 도중에 있는데 만약 열흘이나 한 달가량 지체한다면 대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신이 가서 이를 감독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우왕이 말하기를 경이 간다면 누구와 더불어 정사를 하겠는가 하였다. 최영이 굳이 청하니 우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과인도 또한 가겠다 하였다. 어느 사람이 이성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요사이 요동 군사가 모두 오랑캐 정벌에 갔기 때문에 성중에는 다만 한 사람의 지휘관이 있을 뿐이니 대군이 만약 이른다면 싸우지 않고도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니 최영이 크게 기뻐하여 그 사람에게 물품을 후히 주었다. 우왕은 홍무의 연호를 정지시키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오랑캐 의복을 다시 입게 하고 상시 대동강에 나가서
오랑캐의 음악을 부병루에 베풀어 놓고 자기 스스로 호적을 불면서 즐거워하여 돌아올 줄을 잊고 있었다. 매양 나가서 놀 적에는 문득 오랑캐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창호들로 하여금 갖가지 유희를 보이게 하여 최영은 날마다 군사를 거느리고 드나들면서 피리를 불고 임금과 신하가 주색에 빠져 사람을 죽임이 날로 심하니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우왕이 사자를 보내어 여러 장수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술그릇을 내려주었다. 총서 84번째 기사. 태조가 조민수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다. 5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머무르니 도망하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재에서 목 베도록 명하였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좌우군 도통사가 상언하기를 신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앞에는 큰 냇물이 있는데 비로 인해 물이 넘쳐 제1 여울에 빠진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고 제2 여울은 더욱 깊어서 주중에 머물어 둔치고 있으니 한갓 군량만 허비할 뿐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요동성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에는 큰 내가 많이 있으니 잘 건너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일에 불편한 일의 실상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아뢰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황공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큰일을 당하여 말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니 어찌 감히 죽음을 피하여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나라를 보전하는 도리입니다. 우리 국가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로 큰 나라 섬기기를 근실히 하여 현릉께서 홍무 2년에 명나라에 복종하여 섬겨 그 올린 표문에 자손 만세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였으니 그 정성이 지극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 뜻을 계승하여 세공의 물품을 한결같이 조지에 의거했으므로 이에 황제가 특별히 고명을 내려 현릉에 시호를 내려주고 전하의 작을 책봉하였으니 이것은 종사의 복이요 전하의 성덕입니다. 지금 유지휘가 군사를 거느리고 천령 위를 세운다는 말을 듣고 밀직 제학 박의중을 시켜서 표문을 받들어 풍초를 계획했으니 대책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서 갑자기 큰 나라를 범하게 되니 종사와 생민의 복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은 장마철이므로 활은 악교가 풀어지고 갑옷은 무거우며 군사와 말이 모두 피곤한데 이를 몰아 견고한 성 아래로 간다면 싸워도 승리함을 기필할 수 없으며 공격하여도 빼앗음을 기필할 수 없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군량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으니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군사를 돌이키도록 명하시어 나라 사람의 기대에 보답하소서. 하였으나 우왕과 최영은 듣지 아니하고 환자 김우환을 보내어 군사를 전진하도록 독촉하였다. 좌우군 도통사는 김우환을 붙잡아 두고 보내지 아니하며 또 사람을 보내어 최영에게 가서 빨리 군사를 돌이킬 것을 허가하도록 청하였으나 최영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군중에서 거짓말이 나기를 태조가 휘하의 친병을 거느리고 동북면을 향하는데 벌써 말에 올랐다 하니 군중이 떠들썩하였다.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단기로 달려 태조에게 와서 울며 말하기를 공은 가시는데 우리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은 이러지 마십시오. 하였다. 태조는 이에 여러 장수들에게 타이르기를 만약 삼국의 국경을 범하여 천자에게 죄를 얻는다면 종사 생민의 재화가 즉시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순리와 영리로서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또한 살피지 아니하고 최영도 또한 늙어 정신이 혼몽하여 듣지 아니하니 어찌 경등과 함께 왕을 보고서 친히 화되고 복되는 일을 진술하여 임금 측근의 악인을 제거하여 생령을 편안하게 하지 않겠는가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 동방 사직의 안위가 공의 한 몸에 매여 있으니 감히 명령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군사를 돌이켜 압록강에 이르러 흰 말을 타고 동궁과 배구전을 가지고 언덕 위에 서서 군사가 다 건너기를 기다리니 군중에서 바라보고 서로 이르기를 옛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사람은 있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이후로도 어찌 다시 이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때 장마가 수일 동안 계속했는데도 물이 넘치지 않다가 군사가 다 건너고 난 후에 큰 물이 갑자기 이르러 온 섬이 물에 잠기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신기하게 여겼다. 이때 동요에 목자가 나라를 얻는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군인과 민간인, 늙은이와 젊은이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이를 노래하였다. 조전사 최유경이 대군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우왕에게 알렸다. 이날 밤에 상왕이 그 형 방우와 이두란의 아들 화상 등과 함께 성주의 우왕의 처소로부터 태조의 군대 앞으로 도망해 갔으나 우왕은 해가 정오가 되어도 오히려 알지 못하였다. 길에서 대접하는 수령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다 빼앗아 타고 갔다. 우왕은 대군이 돌아와 안주에 이르렀음을 알고 말을 달려 서울로 돌아왔다. 군사를 돌이킨 여러 장수들이 급히 추격하기를 청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속히 행진하면 반드시 싸우게 되므로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될 것이다 하였다. 매양 군사들을 경계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승여를 범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오의 한 개만 빼앗아도 또한 마땅히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겠다 하였다. 연로에서 사냥하면서 짐짓 느리게 행군하니 서경에서 서울에 이르는 수백리 사이에 우왕을 쫓던 신료와 서울 사람과 이웃 고을 백성들이 술과 음료로서 영접하여 뵙는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동북면의 인민과 여진으로서 본디 종군하지 않던 사람까지도 태조가 군사를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투어 서로 모여 밤낮으로 달려서 이르게 된 사람이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우왕은 도망해 돌아와 화원으로 돌아갔다. 최영이 막아 싸우고자 하여 백관에게 명하여 무기를 가지고 시위하게 하고 수레를 모아 골목 입구를 막았다. 총서 85번째 기사. 최영의 군사를 진압하고 최영을 고봉현으로 귀양 보내다. 6월 초 1일 태조는 숭인문 밖 산대함에 둔치고 유만수를 보내어 숭인문으로 들어가고 좌군은 선위문으로 들어가니 최영이 맞아 싸워서 모두 이를 물리쳤다. 태조가 만수를 보낼 적에 좌우에게 이르기를 만수는 눈이 크고 광채가 없으니 담이 작은 사람이다. 가면 반드시 패하여 달아날 것이다. 하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때 태조가 들에 말을 놓아 먹이고 있었는데 만수가 도망해 돌아오므로 좌우의 사람이 이 일을 아뢰니 태조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장막 속에서 굳게 누워 있었다. 좌우의 사람이 2~3번이나 이 일을 아뢰니 그 후에 천천히 일어나서 음식을 들고 명하여 말의 안장을 얹게 하고 군사를 정돈하여 장차 출동하려 하는데 키가 작은 소나무 한 주가 100보 밖에 있는지라 태조가 소나무에 활을 쏘아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지 못할 것인가를 점쳐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합치고자 하여 마침내 이를 쏘니 화살 한 개에 소나무 줄기가 곧 끊어졌다.
이에 말하기를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니 군사들이 모두 할애하였다. 진무 이연이 나가서 꿇어앉으며 말하기를 우리 영공을 모시고 간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태조는 숭인문으로 입성하여 좌군과 앞뒤에서 협격하면서 전진하니 도성의 남녀들이 다투어 술과 음료를 가지고 와서 영접 위로하고 군사들이 수레를 끌어내어 길을 통하게 하였다. 늙은이와 약한 이는 산에 올라 이를 바라보고 기뻐서 고함을 지르며 뛰고 있었다. 민수는 흑색 대기를 세우고 태조는 황색 대기를 세웠다. 흑색기가 영의 서교에 이르렀으나 최영의 군사에게 패하였다. 조금 후에 황색기가 선주교로부터 남산에 오르니 최영의 휘하 안소가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점거했다가 황색기를 바라보고는 도망해갔다. 태조는 마침내 안방사 북쪽 고개에 올라 큰 소라를 한 번 불었다. 이때 행군하던 여러 군대들은 모두 각을 불었는데도 유독 태조의 군대만이 소라를 불었다. 도성 사람이 소라 소리를 듣고는 모두 태조의 군사인 것을 알았다. 이에 군사가 화원을 수백 겹이나 포위하였다. 우왕은 영비와 최영과 함께 팔각전에 있었는데 곽충보 등 3, 4인이 바로 팔각전 안으로 들어가서 최영을 찾아내었다. 우왕은 최영의 손을 잡고 울면서 작별하니 최영은 2번 절하고 충보를 따라 나왔다. 태조가 최영에게 말하기를 이 같은 사변은 나의 본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대의에만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편치 못하고 인민이 피곤하여 원통한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게 된 까닭으로 부득이한 일이니 잘 가시오, 잘 가시오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울었다. 마침내 최영을 고봉현에 유배시켰다. 시중 이인임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판 3사가 모름지기 나라의 임금이 될 것이다 하니 최영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노했으나 감히 말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이님의 말이 진실로 옳았다 하였다. 두 도통사와 36명의 원수들이 대궐에 나아가서 배사하고 한산군 이색은 서울에 있는 기로와 제신, 추신과 함께 퇴조를 배우니 태조는 이색과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고 전문 밖으로 군사를 돌이켰다. 이보다 먼저 잠조에 있을 때 마을에 동요가 있었는데 그 동요에 서경성 밖엔 화색이요 안주성 밖엔 연광이라 그 사이에 왕래하는 이원수여 원컨대 창생을 구제하소서 하더니 얼마 안 가서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킨 일이 있었다. 총서 86번째 기사 조민수를 좌시 중에 태조를 우시 중에 임명하다. 조인옥이 왕씨를 임금으로 추대코자 하다. 우왕이 조민수를 좌시 중으로 삼고 태조를 우시 중으로 삼았다. 전교 부령 윤소종이 정지를 통하여 태조보기를 청하여 곽광전을 가져와서 바침으로 조인옥으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하고 들었다. 인옥이 다시 왕씨를 왕으로 세우자는 의견을 남김없이 진술하였다. 총서 87번째 기사 우왕이 환관 8명을 거느리고 태조, 조민수 등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하다. 우왕이 밤에 환자 80여 명과 함께 갑옷을 입고 태조 및 조민수, 변한열의 집으로 달려왔으나 이들이 모두 전문 밖에서 군사를 둔치고 집에 있지 아니한 까닭으로 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총서 88번째 기사 우왕 대신 창왕을 세우다.
우왕이 왕위를 사양하고 강화에 있었다. 태조가 왕씨의 후손을 골라 왕으로 세우고자 하니 조민수가 우왕의 장인 이임의 인척인 관계로서 우왕의 아들 창을 세우고자 하여 이색에게 묻고 마침내 의논을 정하여 창을 세웠다. 총서 89번째 기사. 요동 공략에 나선 장수의 가족을 볼모로 삼으려 하자 태종이 포천의 가족을 피신시키다. 처음에 신이 왕후는 포천 제벽동의 전장에 있고 강비는 포천의 철현의 전장에 있었는데 전하가 전리정랑이 되어 서울에 있으면서 변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사지에 들어가지 않고서 곧 말을 달려 포천에 이르니 간사하는 노복들이 이미 다 흩어져 도망하였다. 전하가 왕후와 강비를 모시고 동북면을 향하여 가면서 말을 탈 때든지 말에서 내릴 때든지 전하께서 모두 친히 부축해주고 스스로 허리춤에 불에 익힌 음식을 싸가지고 봉양하였다. 경신공주, 경선공주, 무안군, 소도군이 모두 나이 어렸으나 또한 따라왔으므로 전하께서 자기가 안아서 말에 태우고 길이 험하고 물이 깊은 곳에는 전하가 또한 말을 이끌기도 하였다. 가는 길이 매우 험하고 양식이 모자라서 길가의 민가에서 밥을 얻어먹었다. 철원관을 지나다가 관리들이 잡고자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밤을 이용해 몰래 가면서 감히 남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 유숙하였다. 이천에 한충의 집에 이르러서 가까운 마을의 장정 100여 명을 모아 항오를 나누어 변고를 대비하면서 말하기를 최영은 이를 환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능히 나를 뒤쫓지는 못할 것이다. 비록 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7일 동안을 머물다가 일이 안정된 것을 듣고 돌아왔다. 처음에 최영이 영을 내려 정벌에 나간 여러 장수들의 처자를 가두고자 하였으나 조금 후에 일이 급박하여 과연 시행하지 못하였다. 총서 90번째 기사. 태조를 동북면 삭방 강릉도 도통사로 삼고 안사 공신에 봉하다. 창왕이 태조를 동북면 삭방 강릉도 도통사로 삼고 충군 양절 선위 동덕 안사 공신에 칭호를 내렸다. 총서 91번째 기사. 태조가 병으로 사직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조가 병으로 사직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총서 92번째 기사. 태조의 공적을 치하하는 창왕의 교지. 창왕이 교지를 내리니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수문하시 중 이성계는 문무의 계략과 장상의 재간으로서 들어와서는 삼공에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많은 군사를 거느려서 기해년에 용병한 이후로 30년 동안 크고 작은 몇 번의 싸움에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이기었다. 그 전쟁이 큰 것은 신축년에 관적이 서울을 침범하여 국가가 파천하니 경이 대상을 도와 능히 흉악한 무리를 죽이고 서울을 수복시켰으며 호인 나하추가 우리의 동북 변방을 침범하니 여러 장수들이 패하여 달아났다. 적군은 이긴 기세를 이용하여 문득 고주의 경기에 이르니 경이 갑옷을 거두어서 밤낮으로 행군하여 국경 밖으로 쫓아내었으며 계묘년에는 서얼 더 큰 군이 군사를 일으켜 서쪽 변방에 들어오니 경이 날랜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그 날랜 기세를 꺾었으며 정사년에는 외놈이 회주에 침구하니 여러 재상들이 패하여 도망했는데도 경이 홀로 몸소 사졸들의 앞장서서 이를 쳐서 거의 없앴으며
경신년에는 외놈이 진포에서 육지에 내려 양광, 경상, 전라의 경계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군읍을 분탕하고 남자와 여자를 죽이고 노략질하여 삼도가 소연하였는데 원수, 배연, 박수경 등이 패하여 죽었다. 경은 죽기를 각오하고 삶을 돌보지 않는 계책을 내어 그 휘하를 거느리고 인월역에서 최후까지 싸워 적군을 남김없이 포획하였으니 백성들이 힘입어 편안하게 되었다. 그 행군할 적엔 행동은 기율을 준수하여 작은 물건도 범하지 아니하매 백성이 그 위험을 두려워하고 그 덕을 사모하였으니 비록 옛날의 명장일지라도 어찌 나을 수 있었겠는가. 경의 위대한 공로가 사람들의 이목에 이같이 빛나는데도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연히 물러나니 나라 사람들이 더욱 깊이 의지하였다. 총서 93번째 기사. 창왕이 태조에게 경외의 군사를 총관하도록 하다. 8월, 창왕이 태조로서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군사를 통솔하게 하였다. 총서 94번째 기사. 태조가 판상서사사를 겸임하다. 10월, 태조로서 판상서사사를 겸무하게 하였다. 총서 95번째 기사. 이색이 정조를 할애하고 명과 수교하기 위해 경사에 가면서 태조의 변란을 방지하려고 아들인 태종을 서장관으로 데리고 가다. 공민왕이 세상을 떠난 후로부터 천자가 매양 집정 대신을 부를 때마다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가지 못하였다. 문하시중 이색이 창왕에게 친히 조회하도록 하고 또 왕관으로 국사를 감독하려고 하여 들어가 조회하기를 자청하니 창왕이 이색과 첨서 밀직 이승인을 보내어 경사에 가서 정조를 할애하고 또 왕관으로 국사 감독하기를 청하였다. 태조가 이색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이 노인은 의기가 있다 하였다. 이색은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날로 성하여 조정과 민간에서 마음이 그에게 돌아감으로써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변고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태조의 아들 하나를 같이 가기를 청하니 태조가 전하로서 서장관으로 삼았다. 들어가 조회할 적에 관인 한 사람을 여관에서 만났는데 그 관인이 이색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 최영은 정병 10만 명을 거느렸지만 이성계가 그를 잡은 것이 파리를 잡는 것처럼 쉬웠다. 너희 나라 백성들은 이성계의 한없는 덕을 무엇으로 갚겠는가 하였다. 경사에 이르니 천자가 평소부터 이색의 명망을 듣고 있었으므로 조용히 말하기를 그대가 원나라의 벼슬 하여 한림이 되었으니 응당 중국말을 알 것이다 하니 이색이 갑자기 중국말로서 대답하기를 왕이 친히 조회하기를 청합니다 하매 천자가 이해하지 못하여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므로 예부의 관원이 전하여 이 말을 아뢰었다. 이색이 오랫동안 중국에 들어와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말이 잠옷 어려워 통하지 아니하니 천자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중국말 하는 것은 꼭 나하추와 같다 하였다. 돌아오다가 발해에 이르러 두 객선과 동행했는데 반양산에 이르러 회오리 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두 객선은 모두 침몰하였다. 전하가 탄 배도 또한 거의 구원되지 못할 것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넘어졌으나 전하는 신색이 태연작약하여 마침내 보존되어 돌아왔다. 이색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황제는 마음에 주장이 없는 임금이다. 내 생각에 황제가 반드시 이 일을 물을 것이라고 여겼으나 황제는 묻지 아니하고 황제에 묻는 것은
모두 내가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하니 당시의 논의로 기롱하기를 대성인의 도량을 소규가 평론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총서 96번째 기사. 사전을 혁파하다. 공양왕 원년 기사. 이때에 토지제도가 크게 허물어져서 겸병하는 집안에서는 남의 전지를 빼앗아 산과 들을 둘러싸고 있으니 고통이 날로 심하여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였다. 태조가 대사헌 조준과 더불어 의논하여 사전을 혁파하여 겸병을 막고 백성의 생업을 후하게 하니 조정과 민간에서 크게 기뻐하고 민심이 더욱 따르게 되었다. 총서 97번째 기사. 영흥군 왕환에 대한 무망죄로 도망한 이숭인을 용서하여 직무를 보게 하다. 처음에 종실 영흥군 환이 외적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니 나라 사람들이 잠옷 그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숭인이 환의 진위를 변명하다가 무망의 좌죄가 되어 도망하니 옥졸이 그 아들 이차약을 두 손을 뒤로 합쳐 묶고는 그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등을 매질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현을 지나다가 마침 태조를 만나게 되매 옥졸이 차약을 길가 집에 숨기니 차약이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영공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였다. 태조가 놀라서 불러 이를 묻고는 옥졸에게 이르기를 어찌 아들에게 책임지워 아버지를 찾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곧 명령하여 그를 석방하게 하고 또 종자 한 사람을 시켜 차약을 집에 돌려보내게 하였다. 이에 시중 이임과 함께 임금에게 아뢰기를 왕위에 오른 초기에 마땅히 너그럽고 어진 정사를 베풀어야 될 것이오니 원컨대 숭인 등을 용서하십시오. 또 숭인이 서연에 시강하여 오랫동안 임금을 가르쳤으니 원컨대 직무를 보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숭인이 나오게 되었다. 총서 98번째 기사. 창왕이 태조에게 칼을 차고 신을 신은 채 궁전에 올라오도록 대우하다. 창왕이 태조에게 명하여 칼을 차고 신을 신고 궁전에 올라오도록 하고 찬배하면서 이름을 말하지 않게 하고 은 50냥, 채단 10필, 말 1필을 내리고 교지를 내려 권장하여 유시하였다. 총서 99번째 기사. 태조를 제거할 모의를 꾀하다가 곽충보의 밀고로 발각된 김저를 처형하다. 11월 김저가 몰래 우왕을 황려부에서 아련하니 우왕이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평소부터 곽충보와 사이가 좋으니 그대가 가서 계획을 세워 이성계를 제거한다면 나의 뜻은 성취될 수 있다 하였다. 김저가 와서 충보에게 알리니 충보는 거짓으로 응락하고는 달려와서 태조에게 알렸다. 김저와 정득후를 체포하려 하니 득후가 김저와 같이 모의하고 밤에 태조의 저택으로 잠입하다가 문객에게 잡히게 되자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김저를 순근옥에 가두니 공사가 변한열 등에게 관련되었다. 대간이 아녀를 목베기를 청하므로 태조가 극력 구원하였으나 창왕은 듣지 아니하였다. 총서 100번째 기사.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우다. 처음에 청친조사 윤승승이 경사로부터 돌아왔는데 예부에서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도평 의사사에 자문을 보내니 이성으로서 왕씨의 후사를 삼았음을 책망하고 친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태조는 판삼사사 심덕부, 찬성사 지용기, 정몽주, 정당문학 설장수, 평리 성성린, 지문화부사 조준, 판자덕부사 박위, 밀직부사 정도전 등과 흥국사에 모여 병위를 크게 버려두고 의논하기를 우와 창은 본디 왕씨가 아니므로 봉사하게 할 수가 없는데 또 천자의 명령까지 있으니 마땅히 거짓 임금을 폐하고 참 임금을 새로 세워야 될 것이다. 정창군 이호는 신왕의 7대 손자로서 족속이 가장 가까우니 마땅히 세워야 될 것이다. 하고는 공민왕의 정비궁에 나아가서 정비의 말씀을 받들어 우왕은 강릉에 옮겨두고 창왕은 강화에 내쫓아 패하여 서인으로 삼고 요를 맞아서 왕으로 세우니 이분이 공양왕이다. 총서 101번째 기사. 태조가 임강의 화장산에서 사슴을 사냥하다. 태조가 임강의 화장산에 사냥하여 사슴을 쫓아 절벽에 이르니 높이가 수십 척이고 지세가 가파라서 사람이 능히 내려갈 수 없었다. 사슴이 미끄러져 내려가므로 태조가 말을 채찍질하여 또한 미끄러운 곳을 헤치고 내려가니 밑에 이른 말이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태조는 즉시 사슴을 쏘아 죽였다. 총서 102번째 기사. 황소들의 싸움을 아무도 말리지 못했으나 태조가 소를 두 손으로 잡고 말리다. 태조가 함주에 있을 때 큰 소가 서로 싸우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를 말렸으나 되지 않으므로 혹은 옷을 벗고 혹은 불을 태워서 소에게 던졌으나 그래도 저지되지 않는지라. 태조가 두 손으로 나누어 잡으니 소가 능히 싸우지 못하였다. 총서 103번째 기사. 태조가 안변의 학포교에서 죽은 말을 구하다. 태조가 통천의 총석정에 가서 구경하고 안변의 학포교에 이르러 마침 잠을 자다가 말이 넘어져서 땅에 떨어졌는데 태조가 즉시 말에서 내려서서 두 손으로 말의 귀와 갈기를 잡으니 말이 공중에 매달렸으나 마침내 놓지 아니하고 사람을 시켜 자기의 찼던 칼을 빼어 말 안장을 끊어버린 후에 이를 놓아주니 말이 물속에 침몰했다가 다시 떠서 헤엄쳐 나왔다. 총서 104번째 기사. 태조를 수시중, 심덕부를 시중으로 삼다. 공양왕이 태조를 시중으로 삼으니 태조가 사양하므로 이에 태조를 수시중으로 삼고 심덕부를 시중으로 삼았다. 총서 105번째 기사. 우왕을 죽이다. 12월 사제부령 윤회종이 소를 올려 우왕과 창왕을 목베기를 청하므로 공양왕이 여러 재상들에게 일일이 물으니 모두 잠잠히 있었다. 태조가 홀로 말하기를 이 일은 쉽사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강릉에 안치한 일로서 조정의 아뢰었으니 중간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등이 있는데 우가 비록 난을 일으키고자 하나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하였다. 공양왕이 말하기를 우가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제 자신의 죽음이 미친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마침내 이를 목베었다. 총서 106번째 기사. 태조 이성계의 공적을 기리는 공양왕의 교지. 공양왕이 교지를 내렸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공민왕이 불행히도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자 이인임이 정권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신우로서 왕씨라 일컬어 임금으로 삼았는데 우가 완흉하고 광패하여 장차 요양을 침범하고자 하므로
시중 이성계 등이 사직의 큰 계책으로서 군사들을 타일러 회군하고 의논하여 왕씨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 조민수가 이님의 당임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의논을 저지시키고 우의 아들 창을 세웠으니 왕씨의 제사가 끊어진 지가 16년이나 되었다. 이성계가 충의를 분발하여 이에 심덕부, 정몽주 등과 함께 계책을 결정하여 위로는 천자의 밝은 명령을 받들고 종친, 기로, 문무의 신료와 함께 모의하여 공민왕의 정비의 명령을 받들어 우, 창 부자를 패하고 내가 왕씨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임으로써 조종의 왕통을 계승하게 하니 내가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책임을 감내하지 못한다. 이성계는 명분을 바로잡고 다시 나라를 일으켜 왕씨를 재건했으니 그 공은 실로 태조의 개국공신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황하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도록 공을 잇기 어려우니 벽상에 얼굴을 그리고 부모와 처에게 작을 봉하고 자손은 음직을 주고 유사는 10대까지 미치게 하라.